평화가 제일 비싸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전쟁이 오히려 더 싸게 먹힐 때는요?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전투기가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기업들은 전쟁이 날수록 더 살찌우고 있습니다. 세계는 불타고 있는데 주유소 앞 숫자만 조용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만큼 누군가의 통장에는 돈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폭격이 아닙니다. 폭격이 일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미군은 군사시설 90곳을 부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손도 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국제 뉴스가 왜 곧 우리 집 밥상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동 위기가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의 하르그 섬을 치라고. 미군 전투기들이 출격했고 정밀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기지, 방공포 진지, 미사일 경납고, 군사 지휘 시설들이 차례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발표된 것만 90개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중동 전역이 들썩였고 유가는 하룻밤 만에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최대의 원유 수출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빠져나가는 이란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 항구 바로 옆에서 폭격이 일어났는데 정작 항구와 석유 시설은 멀쩡합니다. 멀쩡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미군이 정밀도가 떨어져서? 아니면 실수로? 둘 다 아닙니다. 미군이 안 부순 선택을 한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일부러 가장 중요한 것을 놔뒀습니다. 이 선택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란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산이 무엇인지는 이 영상 후반부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폭격으로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제의 숨통 그 자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에서 찾아보면 손가락처럼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은 겨우 34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4km의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하루에만 유조선이 수십 척씩 지나갑니다. 이란은 바로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대칭 전략의 정수입니다.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으니 경제적 심장부를 겨눈 것입니다. 해협 인근에 기뢰를 부설하고 소형 쾌속정 수백 척을 배치하고 대한 미사일 포대를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유조선들이 통과를 꺼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약 400척의 유조선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로 좁혀보겠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이 바닷길이 막히면 우리나라 에너지의 3분의 2가 끊기는 겁니다.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멈추고 공장이 서고 난방이 꺼집니다. 현대 문명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달이 늦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충격이 우리 일상에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차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지금 주유소 앞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유소 가보셨나요? 이미 1900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1700원대 초반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2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전국 주유소마다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름을 가득 넣으려는 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른바 패닉 주유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공포가 사람들을 주유소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00원은 시작이 아닙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은 충격이 아직 우리 주유소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고 유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주에서 3주입니다. 즉, 지금의 1900원은 폭등 이전 가격이 섞여 있는 평균 값이고 순수하게 고유가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숫자는 다시 한번 튑니다. 휘발유 2,200원, 2,400원. 이게 공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분석가들은 이 시나리오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길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지갑이 새는 느낌. 그게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가 아닙니다. 석유가 오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체로 비유하자면 석유는 혈액입니다. 혈액이 멈추면 심장도 멈추듯 석유가 비싸지면 경제 전체에 열이 납니다. 우리가 먹는 식료품을 생각해 보세요.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가 공장을 거쳐 마트까지 오는 과정, 전부에 물류비가 들어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트럭 운임이 오르고 그게 상품 가격에 붙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라면 한 봉지, 우유 한 팩에 이미 기름값이 숨어 있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공장이든 반도체 공장이든 가동하는데 에너지가 듭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오르고 그 원가는 제품 가격에 전가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비용이 올라서 가격이 강제로 오르는 겁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공급 측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중고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자재를 달러로 사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를 사려면 원화를 팔아야 하니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추가로 올라갑니다. 고유가 위에 고환율이 얹히는 이른바 더블 펀치입니다. 서민 가게에 이 두 주먹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질 겁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왜 전쟁을 멈추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 안에도 이 전쟁을 두고 전혀 다른 계산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피해를 보는 나라가 있고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셰일 가스 업체들을 보십시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자 이들의 수익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주요 셰일 업체들의 올해 예상 순수익이 합산 기준으로 92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동이 불탈수록 텍사스의 유정 주민들은 샴페인을 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도 기름값은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3.5달러를 넘으면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역사적 통계입니다. 이미 그 마지노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2월 중간선거가 코앞입니다. 셰일 업체들은 돈을 버는데 유권자들은 분노합니다. 트럼프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미국의 전략 선택에 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잔인합니다. 석유 시설을 폭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그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미군은 하르그 섬의 석유 시설을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폭격하면 오히려 역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석유 시설이 파괴되면 이란은 곧바로 피해자가 됩니다. 국제 여론이 이란에게 동정적으로 쏠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편을 드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 국민들이 외부의 적 앞에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다릅니다. 석유 시설은 살려두되 이란이 그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막는 겁니다. 금융 제재를 통해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 결제망에서 차단하고 이란산 원유를 사는 나라에게는 2차 제재를 가합니다. 살 수 있는 기름인데 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는 돈이 없어지고 살인적인 물가가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무너질 때 반정부 시위는 불붙듯 타오릅니다.
실제로 이란 내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건 이겁니다. 전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경제 질식으로 이란 국민 스스로 정권을 교체하게 만드는 것. 이른바 레짐 체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전쟁 속에서 뜻밖의 이득을 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중동이 흔들리면 중동 국가들은 가장 먼저 무기를 삽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1순위로 찾던 미국산 무기는 지금 공급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쏟아부은 데다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납기가 3년에서 5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한국 방산업체들입니다. 천궁2 방공시스템, K9 자주포, K2 전차. 이 이름들이 중동 전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성비입니다. 미제 대비 60에서 70% 가격에 동급의 성능을 냅니다. 둘째, 납기입니다. 한국은 계약 후 1, 2년 내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셋째, 실전 검증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며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중동 주요국들이 한국 방산업체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 수출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K방산이 중동 위기를 계기로 또 한 번 도약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쟁으로 인한 수혜라는 점에서 마냥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로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개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기 종전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수주 내에 휴전이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환율도 내려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희박한 시나리오입니다. 양측 모두 협상에 나설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경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없이 교착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 제재와 산발적 군사 충돌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 유가는 90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고공행진하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입니다. 이 경우 호르무즈가 완전히 봉쇄되고 국제 유가는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생필품을 적정 수량 선 확보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사재기가 아니라 한 달치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겁니다.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고유가, 고물가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즉,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공포에 휩쓸려 좋은 자산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낙폭이 과대한 우량주, 특히 반도체처럼 일시적 수요 충격을 받았지만 장기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섹터는 역발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위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뉴스를 쉽고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